자, 80쪽 여러분 양가로 3번 종류 변경 또는 지목 변경 있죠? 옆에다 적으십시오. 간주 취득. 간주 취득. 뭐라고요? 간주 취득입니다. 우리 취득의 개념에서 다시 설명을 드릴 테니까 일단 제목만 적으시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4번 과점주지 취득. 별표 3개. 요거는 과점주주의 취득 하나만 가지고도 한 문제가 나옵니다. 내용이요. 이제 쉽게 나오면은 정말 난이도를 이제 출전에 조절할 텐데 쉽게 내면 그냥 맞춰요. 그런데 어렵게 내면은 하염없이 어렵게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요 과점주주의 간주 취득 규정입니다. 일단 기본 단계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내용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은 상당히 지금은 괴로우실 거예요. 왜? 내가 알고 있는 것만 해. 뭐 별로 배울 게 없어. 그분 벌써 조금 진도를 나가셨던 분들은 지금 그런 기분도 들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본인이 컨트롤하면서 이렇게 좀 쭉쭉 나가시고 일단 강의상, 강의 편의상 처음 배우시는 분들을 상대로 하다 보니까 내용이 조금 기본 단계에서 하나하나씩 세부적으로 설명을 드리고 있기 때문에 조금 공부가 되신 분들은 좀 안 맞지 않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런 분들은 OX 문제라든지 기타 본인이 교재를 좀 심도 있게 보시면서 본인 수준으로 끌어올리시길 바라고요. 일단 과점주주 취득은 출전 입장에서 문제 만들기가 좋아요. 작년은 아니지만 최근에 3번씩이나 단독 문제로 요거 하나만 가지고 과점주주 요 한 문제 가지고 3번씩이나 최근에 시험에 나왔던 건데 나올 때마다 난이도가 점점 올라가고 있어요. 자, 보죠, 여러분. 과점주주. 일단 의 보시겠습니다, 여러분. 첫째, 비상장 법인의, 자, 여러분, 첫 번째 밑줄칩니다. 첫 번째 조건은요, 비상장 법인에만 적용합니다. 옆에다 적으세요. 명확히 인식합시다. 상장 법인에게는 적용될 여지가 없는 규정입니다, 여러분. 상장 법인에는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대전제 조건이 뭐예요, 여러분? 비상장 법인, 비자. 비자 동그라미. 상장 법인이 아닌 법인이 비상장 법인이야, 여러분. 상장 법인 여러분 다 아시잖아. 뉴스 시간에 그냥 삼성전자부터 SK에서 쭉 오늘 주가 올라갔다 떨어졌다. 빨간불이냐 파란불이냐 에이씨 또 떨어졌구나. 이러면서 그냥 입에 거품 물면서 보고 있는 종목이 바로 뭐고? 상장 법인 주식이죠. 그게 아닌 게 뭐야, 여러분? 비상장. 저것에 그냥 개인기업. 개인기업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비상장 법인의 주식이나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 기본법상 자 밑줄 들어갑니다. 과점주주가 될 때 일단 첫 번째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할 용어가 과점주주입니다. 가 된 때는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거로 본다. 다시 한번 그 과점주주가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뭐한 거로 본다? 취득한 거로 본다. 다만 밑줄 거의 가로 읽어 단서 중요한 말 나오네요. 뭐 할 때는 법인 설립 시에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게 첫 번째 시험에 나왔을 때 모범 답안이었던 규정입니다. 두 번째 조건 법인 설립 시에는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얘기입니다. 이때 동그라미 2번 과점주주. 일단 이 용어를 아셔야 됩니다. 과점주주 같이 봐요. 과점주주란 주주 또는 유한책임사원 한 명과 그와 대통령이 정하는 친족 그 밖에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소유 주식의 합계나 출자액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발행 주식 또는 출자총액에 자 들어갑시다. 밑줄 100분의 50 밑줄 적으세요. 50%죠. 그리고 10벌겋게 동그라미 들어갑니다. 초과입니다. 초과 동그라미 하는 자를 뭐라 한다 여러분? 과점주주 꼭 적어놓으세요. 50% 초과야? 그러면 출전이 여러분 거기다 밑에 적으세요. 이상 그러면 맞은가 틀린가? 틀린 거예요. 장난칠 수 있다는 얘기야. 장난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부분이라는 얘기야, 여러분. 그러니까 준비하라는 얘기야. 50% 뭐 해야 돼? 초과해야 돼, 초과. 초과일 때 과점주주인 거고 이상일 때는 50%에 걸려버렸기 때문에 과점주주가 아닙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지분율이 예외 없이 딱 50%야. 딱 반이야. 2분의 1이야. 그러면 과점주주이 아니에요? 아니다고. 50%를 어떻게 해야 돼? 초과해야 돼. 넘어서야 돼. 이걸 우리는 세법에서 뭐라냐? 문턱효과. 50% 초과. 그래서 적어놓으세요.
결론은 과점 주주는 그 비상장법인의 누구를 말하냐? 최대 주주를 말하는 겁니다. 누구? 최대 주주. 다른 사람 지분 합해봐야 내 지분보다 더 이상 많을 수가 없어. 내가 최고 지분자야. 그러니까 이 회사는 누구 거야? 내 거야. 내가 모두 의사결정의 결정권자가 되는 거야, 여러분. 그래서 그 법인을, 비상장법인을 뭐 하는 사람이야? 사실상 지배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결론 냅시다. 과점 주주는 그 비상장법인을 누구를 말한다, 여러분? 최대 주주를 말합니다. 따라서 그 비상장법인을 뭐 하는 사람이 여러분? 사실상 지배하는 자를 말합니다. 여기까지 보세요. 자, 그러면 요 내용을 설명을 드릴게요. 그냥 부담 없이 들으시면 돼요. 쓸 필요도 없어요. 지금 하는 내용은. 그런 거구나 라고만 보시면 돼요. 자, 여기 A라는 여러분 비상장 법인이 있습니다. A사라는 비상장 법인이 있어요. 자, 이 비상장 법인이 취득세 과세 대상인 부동산 등을 취득하였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거는 이 부동산을 취득한 자가 누굽니까? 법인입니다. 그럼 등기부상에 법인 명의로 등기가 돼요, 안 돼요? 법인은 등기부상에 등기자가 될 수가 없어? 아니, 이 부동산을 누가 취득했다고, 여러분? A사라는 비상장 법인이 취득했다고. 그럼 등기부상에는 누구 명의로 나와? 법인 명의로 나오잖아. 여보세요? 당연한 거죠. 비상장 법인 명의로 취득했다니까. 개인만 사는가, 부동산을? 당연히 법인 명의 나온다고, 등기 소유자에, 갑구에. 이거 봐라. 공시법에 왜 우리 배우는 공시법에 등기부 까보는 거 아니야, 맨날. 당연한 걸 물어보니까, 예, 죄송합니다. 그렇지. 당연한 거지. 예, 그래요. 그래서 이 부동산을 누구 명의로? 법인 명의로 취득했죠. 그러면 이때 취득세는 압세무자는 누구예요? 법인이 내는 거죠. 그래서 법인이 뭐 냈어요, 여러분? 이 부동산 취득세 취득세죠. 왜 당연한 거 얘기하고 있냐, 쟤는 자꾸. 그죠?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비상장 법인이 이 부동산의 누구로서? 취득자로서 이미 뭘 냈는데? 취득세를 냈어요. 그런데 이 비상장 법인이 발행한 주식에 몇 프로를 초과해서? 50%를 초과해서 갑이라는 주주가 60%를 갖고 있습니다, 지분을. 자, 과점 주주가 되기엔 조건은 뭐였다고, 여러분? 50% 초과야. 그럼 얘는 지금 지분율이 몇 프로다고? 갑은 60%다고요. 그러면 다른 주주 지분 모두 지분을 합해봐야 몇 프로야? 40%죠? 그러니까 내 지분보다 많을 수가 없죠. 그러면 이 의사결정은, 이 부동산에 대한 의사결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갑이 하죠, 갑이. 이건 갑과하고 똑같단 말이야. 아니, 우리 최근에도 뉴스에서 나왔잖아. 지분율 몇 프로 안 갖고 있는데 회장님이야. 그럼 회장님의 딸은 또 뭐가 돼? 상무 전무되고 온 가족이 다 해먹는 거 아니야. 지분율은 5%도 안 갖고 있는데 대그룹의 총수다고 해갖고 완전히 개인적으로 만드는 거 아니야. 그렇게 갖고 있어도 지분이 얼마 안 돼도 그런 막강 행사. 얘는 지금 몇 프로예요, 여러분? 60%가 까불지 마라 그래. 그러니까 모든 이 부동산에 대한 의사결정은 누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갑이 하는 거죠. 그러니까 실은 누가 취득했지만, 법인이 취득했지만 결론은 이 부동산에 대한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 누구야? 갑이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갑, 네가 개인적으로 뭐 한 걸로 봐서 이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을 네가 개인적으로 뭐 한 걸로 봐서 취득한 걸로 봐서 갑, 너 뭐 내란 얘기야? 취득세 내란 얘기야,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과점 주주의 간주 취득은 적으세요. 이중과세입니다. 무슨 과세다고요, 여러분?
이중과세다고. 이미 이 부동산에 대해서 누가 냈는데? 법인이 냈단 말이야 이미. 그 법인이 낸 부동산에 대해서 가점주주가 있다면 그 가점주주 네가 개인적으로 이걸 취득한 거로 봐서 너도 취득세 한번 내라는 얘기야. 몇 프로에 대해서? 60%에 대해서. 요 취득세 몇 프로에 대해서? 60%에 대해서 취득세. 얘는 지금 지분율이 몇 프로니까 60%인데 100% 다 내라면 안 되지. 이해하세요? 몇 프로만 갖고 있으니까 60% 갖고 있으니까 요 법인의 취득세 몇 프로를 60%를 네가 개인적으로 취득한 걸로 봐서 취득세 한 번 더 내 그 얘기야. 그래서 무슨 과세 여러분? 이중과세죠. 이중과세. 자 봐요. 여기 건물 있어요 여러분. 노원역에 있는 오늘 15층짜리 건물 잘 나가네. 빨리 우리 돈 모아서 이거 하나 삽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 사면 그 다음부터는 즐기는 거야 인생. 저는 그러고 싶어요. 그냥 딱 임대사업자 해갖고 그냥 건물 딱 임대 주고 하루만 한 달에 한 번만 딱 임대료 받으러 다니고 나머지 놀러 다니면 돼. 골프 치러 다니고 해외여행 다니고. 인생 뭐 있어? 뭐 그렇게 빡하게 살아. 아씨. 그래서 1층 누구한테 임대 주고? 은행에 임대 주고. 예, 그래요. 그래서 1층 은행에 임대 줬어. 그리고 여기 5층 학원 들어왔어. 우리 공인중개사 학원이야. 예, 학원. 학원한테 임대 줬죠. 그래서 우리 공인중개사 학원, 그러니까 여러분들 너무나 열심히 공부해. 정말 저는 여러분 볼 때마다 정말 얻고 다니고 싶어 나는. 우리 집사람한테 이것 좀 공부하라고 책 갖다 줘도 옛날 갖다 버리고 이건 내가 갈 길이 아니대. 도대체 난 그 사람이 가야 할 길은 어떤 길인지 궁금해 죽겠어. 그냥 퍼져 자는 거야. 집에 가면 여러분 아저씨들 막 웃고 다니죠. 어느 별에서 오신 주정별에서 오신 천사님들이라고 막 웃고 다니지 않아? 난 우리 집사람이 정말 그런다면 난 얻고 다닐 거야. 비록 내가 다리가 짧아서 다리가 끌린다 하더라도. 자, 그래서 5층에 학원 들어왔어. 그럼 6층에다가 6층 식당 줘. 식당에다 임대. 그래서 이거 뷔페식으로 하게 만들어. 그래서 다 식성이 다르니까 뷔페식으로 해갖고 뭐 한식, 중식, 양식 뭐 골라서. 그리고 공인중개사 수험생은 80% 디스카운트 해줘. 공부하는 사람들인데 돈이 어딨어. 디스카운트 해줘. 그리고 4층은 뭐 노래방을 해줘. 노래방. 그래서 공부하다 스트레스 받으면 내려와서 1시간 놀다 가시고 올라가세요. 그래갖고 역시 우리 수험생 몇 프로 할인해줘. 80% 디스카운트 해줘. 이런 모든 건물에 대한 의사결정은 누가 하는 거야 여러분? 갑이 하잖아 여러분. 그러니까 결론이야. 자 마무리할게요. 이렇게 부동산 등 취득세 과세 물건을 누가 취득했는데? 비상장 법인이 취득해서 이미 법인이 뭘 냈는데? 취득세를 냈어.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어. 일반적인 경우야. 그런데 문제는 이 비상장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50%를 초과한 개인적인 과점주주가 있다면 이 과점주주는 이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에서 네가 개인적으로 뭐 한 걸로 봐서? 취득한 걸로 봐서 요 취득세에 대해서 몇 프로를? 네 지분만큼 취득세를 한 번 더 내라. 무슨 과세 여러분? 이중과세입니다. 이중과세. 이게 바로 과점주된 간주취득 규정이에요. 자, 의미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결론은 여러분 과점주는 뇌리에 떠올라는 게 뭐야 떠올라야 되냐? 최대주주. 최대주주. 그래서 그 비상장 법인을 뭐 하는 사람이야? 사실상 지배하는 사람이야. 자, 그러면 시험에서는 첫째, 그렇다 하더라도 이 과점주주가 비상장 법인을 뭐 할 때는 설립할 때 그 비상장 법인 설립 시에 과점주주에서는 과세를 한다 안 한다?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 아까 밑줄 쳤잖아요 여러분. 제일 먼저 법인을 뭐 할 때는 설립할 때는 첫 번째 조건 놓치면 안 돼. 법인을 뭐 할 때는 설립할 때는 이 간주취득에 대한 취득세 규정을 적용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럼 이때 과점주주 네가 취득한 걸로 봐서 취득세 내. 그럼 이때는 취득가의 과세 표준에다가 아니죠.
취득가액에다가 당초 법인이 취득한 취득가액에다가 과세 지분율. 너 몇 프로 갖고 있냐? 그럼 여기까지가 바로 뭐가 되는 거냐? 과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과표 나왔으니까 그 다음에 뭘 곱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율이죠. 그래서 여러분은 이 구조까지 접근하셔서 정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재 보시면은 80쪽에 동그라미 3번 과세 지분이 나와 있죠? 찾으셨어요? 이때 바로 과세 지분율은 그 법인이 취득한 부동산 등의 가액에다가 자기의 100% 내는 게 아니라 자기 지분율만. 거기다 취득세 세율을 곱하는 거죠. 이때의 이 과세 지분율은 크게 몇 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책에 보시면 3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그래서 뭐가 됐을 때? 최초로 과점 주주가 되었을 때. 두 번째, 기존 과점 주주 지분이 증가되었을 때. 셋째, 과점 주주였다가 주식을 처분해서 과점 주주가 아니었다가 다시 주식을 재취득해서 과점 주주가 되었을 때. 이렇게 크게 몇 가지로 구분해서 3가지로 구분하고 있다. 그게 여러분 결론 박스에 나와 있네요. 박스를 보셔야 돼요. 별표 3개, 시험은 여기까지 나옵니다. 난이도가. 그 중에서 바로 1번, 여기 1번, 2번, 3번 붙이세요. 여러분 동그라미. 최초, 기존, 재차 앞에다가 동그라미 1, 2, 3을 좀 붙여달라고. 그러면 설명하기가 좀 편해서. 자, 여기서 여러분 동그라미 1번과 동그라미 3번까지가 시험에 나왔던 겁니다. 아직 안 나온 건 동그라미 2번입니다. 여기까지 나와 시험이.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예상도 해야죠. 그러면 지금 나왔던 문제는 안 나온다 치더라도 새롭게 나올 수 있는 유형을 여러분이 판단하셔야 되는 거. 그게 이제 준비하는 거, 시험 공부. 책 몇 번 읽어봐서 수업 들어봐갖고 내가 이거 들었던 얘기네 다 아는 거네. 알기는 개뿔. 이거죠, 이런 거. 요거는 이미 여러분 1번과 3번이 이미 시험에 나왔다고. 아직 안 나온 거 몇 번이라고요? 2번. 그 다음에 나올 수 있는 게 뭐 여러분? 과세표 좀 물어볼 수 있죠? 얘도 시험에 나왔어요, 실제 한번. 그러면 이제 뭐 물어보면 돼요? 세율. 뭐 물어보면 돼요? 세. 얼마야 취득세 그러면? 이때 과점 주주가 내야 되는 취득세가 얼마인데 세 계산해봐라. 제가 출전 들어가면 저는요 이런 거 구구절절 안 물어봅니다. 자료 제시해놓고 얼마예요? 그래서 그럼 끝나는 거야. 구구절절 말장난 칠 필요 없어. 자료 제시해놓고 그래 이때 가점주주 갑이 내야 될 취득세가 얼마인데 그거 물어보면 돼. 결론 그거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 그걸 못하면 계속 이제 어려워지는 거죠. 자, 그래서 일단 여러분 여기까지 개념 좀 잡으시고요. 일단은 여러분이 정리할 것은 요 개념만 잡으시고요. 다음에 할 때 조금 더 구체적 세부적으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단 가야 할 길이 많네요. 81쪽. 양가로 5번. 상속에 따른 취득보죠. 최근에도 요거 한번 나온 적 있죠? 어렵지 않아요, 요거는. 일단 여러분 이렇게 보시면 돼요.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에는 그래서 가로 읽고 닫고로 여러분 무시해버리세요. 일단 여러분은. 상속 옆에 가로 읽고 닫고 있죠, 여러분? 네. 유증이 뭔지 포괄 유증이 뭔지 신탁 재산의 상속인지 이런 걸 다 설명하면 너무 길어져. 언젠가 한번 설명을 드릴 거예요. 유증이 뭐예요, 여러분? 유증. 유언에 의한 상속을 말하는 겁니다. 유언에 의한 상속. 그러니까 상속을 하는 방법 두 가지가 있어요. 유언에 의한 상속과 법정 상속에 의한 상속이 있어요, 여러분. 상속은 누가 받아요? 상속은 항상 여러분 내 핏줄만 받는가. 이해하셔야 돼요? 상속은 누가 받아요? 핏줄. 핏줄이 아닌 사람이어서 우리 집 식구가 누구야? 같은 핏줄이 아닌데 우리 집 식구는 사람이 누가? 배우자. 어떤 배우자? 직계 비속의 배우자죠. 그래서 누구 말을 말하냐? 사위, 며느리. 배우자는 상속 받아. 배우자가 상속 받으면 큰일 나죠. 근데 우리 집 식구인데 상속을 받을 수 없는 사람이 있다고. 누구라고? 며느리.
누구? 사위. 그는 우리 집 핏줄이 아니죠. 우리 집 핏줄이 아니거든. 그러니까 걔는 상속받을 자격이 없어요. 그러면 내가 결혼했다. 며느리다. 상속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시아버지하고 단판 걸어야 돼. 상속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여러분? 나는 법적 상속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 며느리나 사위는 우리 집 핏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유언서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부모님한테 유언서 써달라고 그래. 거기에 내목을 달라고 그래야 돼. 그게 바로 유언에 의한 상속이 바로 유증입니다. 그러니까 며느리나 사위가 상속을 받으려면 법정 상속은 받을 수가 없고요. 뭐로만 받아야 돼? 유언 상속 받으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시부모님한테 잘해야지. 잘해야지. 좀 잘해봐. 그럼 알아 혹시? 줄지? 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상속으로 인하여 취득하는 경우는 밑줄 거기 한번 요거 한번 잠깐 봅시다. 여기 나왔으니까 얘기 나왔으니까. 저는 상속을 상당히 엄청 강조하는 사람이에요. 자, 유언은요, 여러분, 유언 상속은요, 특징이 뭐냐? 모든 사람한테, 누구한테나 피상속인의 의지대로 마음대로 줄 수 있습니다. 그게 특징이야. 근데 유언서 없이 돌아가셨다. 그러면 그때는 누구만 받아? 법정 상속인만 받아, 법정 상속. 그게 차이점이야. 그러니까 며느리나 사위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빨리? 유언서 쓰시는 거 확인하셔야 돼. 오, 참네. 그러면 여러분, 누구만 받는다고요? 핏줄만. 그럼 여러분 법정 상속이죠. 자, 예를 들어서 A가 돌아가신다고 합시다. A가 돌아가셨어. 그럼 이 중에서 상속을 받으시는 법정 상속인은 누굴까요? 어? B, C, D, E. E, C? 누구예요, 여러분? E는 받아요, 못 받아요? 내 핏줄이야? 핏줄이 아니야, 이 사람이? 응? 자, 결론 낼게요, 여러분. 여기서 법정 상속을 받으시는 사람은 딱 두 사람입니다. 누구예요? B와 C입니다. 이거는 B는 피상속인이 누구니까? 배우자니까 당연히 상속받을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받으시는 게 직계 비속이죠. 그러면 C는 A, B의 자식이죠? D는 아니죠. 사위나 며느리란 얘기야. 내 핏줄이 아니야. 그러니까 상속을 받아, 못 받아. 자, 그럼 얘는, E는 A의 손자뻘이 되는 거죠? 받아, 못 받아? 자,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 상속을 받아야 못 받아 할 때는 내 핏줄이 아니라 확인하시면 돼요. 받아, 못 받아? 못 받는다고. 왜 못 받아요? 남의 피가 섞였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자식과 누가 있으면 손자, 손녀가 있을 때 법정 상속인 1순위는 B와 C입니다. 즉 손자, 손녀는 법정 상속인 될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주려면 어떻게 돼? 네, 유언서로 줘야 돼. 유언을 줘야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C가 먼저 사망했어. A가 사망하기 전에 C가 먼저 사망했어. 그러면 A가 사망할 당시 C는 있다고 없다고? 없다고. 그러면 이때는 E는 받을 수 있어요. E는 받아 이때는. 대습상속이라고 합니다. 아버지가 받아야 돼서 아버지가 부모님이 한 게 있어서 대신해서 받는다. 그래서 이때 얘는 E는 A의 뭐지만 손자, 손녀지만 이 A가 사망하기 전에 먼저 사망했으니까 이때는 누가? E가 상속을 받습니다. 이해하시겠어요? 그러니까 시집을 가면 빨리 뭐를 낳아야 돼? 자식을 낳아야 됩니다. 자식을. 이거 중요한 건데? 자식을 낳아서 일로 오면은 그거는 누구께 되는가? 이 사람 거 되는 거죠? 맞아요? 진짜 여러분. 아니 이건 이제 내 자식이잖아. 얘가 상속을 받잖아,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그러면 결국은 얘는 뒤에 자식이니까 결국 내 컨트롤, 법정 상속이 되는 거 아니야? 누가? D가. 아니, 법정 대리인이. 얘가 미성년자면. 그럼 내 거잖아. 그러니까 빨리 뭐 낳아야 돼? 자식 낳아야 돼, 자식. 아들은 아니야? 아들 낳아야 왼수야, 그 스킬. 요즘은 딸이 낫죠?
괜히 어디까지 갔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저는 상속은 얘기할 게 너무 많아요. 최진실 사건이라든지 인천 집안의 명문 의사 집안 사건이라든지 재밌어요. 상속이 개입되면은 형제고 나발이고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왜? 재산이 왔다 갔다 하기 때문에. 자, 나중에 시간 날 때 뭐 재미있는 사건들 많으니까 뭐 그때 설명드리기로 하고. 자, 갑시다, 여러분. 상속을 해서 취득하는 경우는 자, 밑줄 상속인 각자입니다. 이걸 출전에 바꿉니다. 어떻게 바꾸냐? 주된 상속자 또는 상속 지분이 가장 큰 자 이렇게 말을 바꾸면 여러분은 어머! 바꿨네 하고 잡아내야 돼. 바뀐 게 보여야 됩니다. 바뀐 게 누구라고요? 상속인 각자. 분명히 표시해야 돼요. 가 뭐에 대해서? 자기가 상속받는 취득물건을 취득한 걸 본다. 가로 열고 다만 뭐로 받으면 여러분 지분을 취득할 때는 그때는 어떤 거에 대해서만 그 지분에 해당하는 부분만 내는 거죠. 물론 공동상속인과는 무슨 의무가 있다 여러분? 연대납세 의무가 있다 그 얘기죠. 자, 요거 잠깐 한번 설명하고 넘어가겠습니다. 기초 단계에서 마지막 설명입니다. 자, 요거 보세요. 여기 피상속인이 있습니다. 피상속이니까 돌아가신 분이죠? 예, 순간적으로 상속인이 돌아가신 분인지 순간적으로 피상속인이 돌아가신 분이신지 헷갈린다. 그러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피 보신 분이 돌아가신 거예요. 자, 그래서 피 보시면서 돌아가시면서 이분이 거룩하게도 재산을 남겨놓고 돌아가십니다. A재산, B재산, C재산 이렇게 남겨두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여기에 해당하는 시가가 나오겠죠. 자, 올해 2015년도 상속세 증여세 개정됐어요. 개정된 것 중에서 공제 금액이 올라갔어요. 즉 상속세 증여세는 일반 서민보다 누가 내는 거예요? 재산이 많은 사람들이 내요. 근데 그때 그 상속을 받을 때 증여를 받을 때 공제되는 금액이 어떻게 됐어요? 상향조정됐어요. 그럼 세금은 어떻게 된 거예요? 상속세 증여세는? 담배 소비세, 유리세, 뭐 일반 소비세는 다 어떻게 됐어요? 올랐죠? 그러면 여러분들 그걸 잘 못 느끼나 보신데 저는 한때 납세자 연맹에서도 활동을 했었는데 부자들에 대한 세부담은 어떻게 되고 있고 내려가고 있고 일반 서민들이 무차별적으로 사용하는 세금은 어떻게 하고 있고 올라가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거기에 대한 저항이 별로 없어요. 아씨 내라면 되지 뭐. 근데 문제는 부자들한테 부과되는 세금은 계속 어떻게 하고 있고요? 줄어들었어요. 그리고 일반 소비자들에서 일반 서민들에 대한 세금은 어떻게 하고 있고요? 올라가고 있죠. 2014년도 12월 24일 날 급하다고 지방세법 개정한다고 해서 개정된 거 딱 봤더니 엠병을 담배 소비세 올린 거밖에 개정해놨어. 그리고 우리 부동산세법은 개정을 안 했어. 국회 계류 중이야. 뭐 하시는지 모르겠어. 국회의원님들은 빨리빨리 개정 안 하고. 바쁘셔요. 해외 출장 가셔야죠. 엠병아 서민들이 어쩌고 저쩌고 그건 니들 사정이지 시켜. 예산 배정된 거 써먹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지금 이렇게 되고 있어요. 그럼 맨날 나만 흥분해. 자 보세요. 그래서 여기 이번에 상속 공제 금액이 바뀌었습니다. 일부 개정이 일어났어요. 나중에 시간 나면 개정세법 해설 강의할 때 뭐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지 모르겠는데 자 그래서 어쨌거나 여러분 비상속인의 A재산, B재산, C재산 총액에 대해서 일단 뭐가 부과돼요? 일단 뭐가 부과되냐면 여러분 상속세가 부과됩니다. 피상속인의 피상속계 현재 모든 재산가액에 대해서 뭐가 부과되고 여러분? 상속세. 자 그리고 요 A재산을 갑이상속을 받았고요. B재산을 을이상속을 받았고요. C재산을 갑과 을이 공동상속을 받았는데 갑이 60%, 을이 40%를 받았고요. 자랑스러운 우리 병은 상속받은 게 없어요. 왜? 병이니까. 이런 병. 자, 그러면 이때에 자, 지금 제가 얘기하는 상속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취득세입니다. 취득세 누가 내란 얘기예요? 누가? 상속받은 누가? 각 상속인 각자가. 각자.
가짜가 뭐에 대해서? 자기가 상속받은 과세 물건에 대해서 뭐를? 취득세를 내라 그 얘기죠. 그러니까 갑은 어떤 재산에 대해서 상속받은 무슨 재산에 대해서 A 재산에 대한 취득세는 누가 내는 거고요? 갑이 내는 거죠. 이해하시겠죠? 한 번만 설명하여 이거. 자, 을은 자기가 뭐 한 거? 상속받은 B 재산에 대한 취득세는 누가 내는가? 을이 내라는 얘기예요. 이해하시겠죠? 갑은 뭐에 대해서만? A 거만. 을은 B 거만 상속을 받은 거니까. 근데 요거죠. 갑과 을은 이거 C 재산을 한 개를 뭘로 받았어? 공동 상속을 받았죠. 그게 바로 뭐야? 기분. 그러면 이때 C 재산의 상속을이나 취득세는 누가 내라는 얘기야? 갑과 을이 내라. 어떤 거에 대해서? 자기 기분에 대해서만. 이해되셨나요? 그런데 우리 병원 내는 게 있어 없어? 없죠. 왜? 그렇죠. 그러니까 병원 내는 세금이 있어 없어? 없죠. 그러니까 병이 잘했어 잘못했어? 잘했네. 내는 세금 없으니까. 자, 그 다음에 상속세가 있었죠. 상속세를 누가 내야 돼요? 피상속인이 낼 수는 없죠. 이분은 가셨잖아. 가는 사람한테 이거 내고 가셔야 되는데 그럼 이분 가 안 가? 안 가죠. 그러니까 이걸 대신 누가 내야 되는가? 그렇죠. 상속을 받은 사람이 자기 상속받은 재산을 한도로 해서 상속세를 내면 되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요게 60% 전체가에서 얘가 60%고 얘가 30%고 얘가 10%였다. 그러면 상속세 계산된 금액에 갑은 몇 프로 내주면 되고 60% 각자 30% 지분에서 내주면 문제가 없어지는 거죠. 이해되시나요? 그러니까 이때 갑을은 취득세는 물론 뭐도 내야 되는가? 상속세도 내야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 꿋꿋한 병은 취득세고 상속세고 나발이고 있어 없어? 없죠. 잘했어 잘못했어? 잘했어. 그래서 혹시 상속세 취득세 내기 싫은 분이 있으면 저한테 꼭 좀 얘기해 주세요. 제가 받을 테니까. 이해되셨나요 여러분? 자, 그래서 결론 내립시다. 자, 보세요. 상속인을 취득할 때는 반드시 뒤에 무슨 말 나와야 돼요, 여러분? 상속인 각자 표시해놨어요? 이걸 바꾼다 그래서 출제원이 주된 상속자 또는 상속 지분이 가장 큰 자 이렇게 말을 바꾸면 여러분은 바뀌었다는 걸 잡아내야 된다고. 자, 그 다음에 양가를 6번 조합원이 취득합시다. 이거는 좀 공법을 배우셔야 되는데 자, 일단은 제가 좀 약간 어설픈 지식으로 제가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공법에서 주택법을 배우실 거고 그 다음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을 배우실 것이고 그 다음에 도시개발법을 배우실 겁니다. 정비법 그 다음에 도시개발법. 자, 이때 주택법상 주택조합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사업은 몇 가지가 있나요? 6가지가 있나요? 5가지인가요? 요즘 몇 가지야? 6가지 맞죠? 네, 제가 알기로는 6가지 알고 있는 걸, 6가지인 걸로 알고 있고요. 자, 그 중에서 우리 세법에서 중요한 게 2가지가 있어요. 주택 재건축 사업이 있고요. 주택 재개발 사업이 있어요. 뭐 기타 4가지 사업이 더 있는가 그렇죠? 자, 그 다음에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 사업이 있어요. 자, 지금 제가 공법을 얘기하자는 것이 아니라 그 공법에 의한 어떤 경제행위가 있게 되면 그 경제행위에 대해서 우리 뭐가 적용되는데? 세법이 적용되는데 이때 적용되는 세법에서 주의할 것은 여러분 꼭 잡으셔야 돼요. 주택법상 주택조합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 재건축조합하고 다닙니다. 그 다음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재개발사업, 주택재개발조합은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사업하고 놉니다. 그래서 개발은 누구끼리 놀아요? 개발끼리 놉니다. 이걸 여러분이 취득세에서 반드시 구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험에 재건축을 물어보는지 재개발을 물어보는지 이 재건축이나 재개발에 따라서 우리 적용되는 규정이 다르다는 얘기입니다. 자, 봅시다. 다시 한번 여러분, 우리 세법은요. 세법은 재건축 사업과 재개발 사업을 구분합니다. 다 무슨 법이지만
정비법이지만 우리 세법 입장에서는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을 엄격하게 구분합니다. 그래서 이 재건축 사업은 누가 하고 다닙니까? 주택조합하고 다닙니다. 그리고 주택모는 재개발은 얘하고 노는 게 아니라 누가 하고 논다고?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 사업으로 논다고요. 묶어준다고. 패키지가 달라. 노는 물이 같다고 다르다고? 달라. 결론. 재건축과 재개발 사업 노는 물이 같다고요? 다르다고요? 달라. 여러분 중에서 강남으로 가는 분이 계시고 홍대로 가는 분도 계시고 노는 물이 다르잖아 다. 어디로 가? 응? 놀러 갈 때 어디로 가? 홍대로 가? 강남으로 가? 건대? 봐, 이렇게 노는 물이 다르다는 얘기야. 자, 다시 한번 여러분, 정말 강조하는 거야.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 재개발 사업은 다 같은 정비법상 사업인데 재건축은 누가 하고 다니고? 주택법상 주택조합하고 다녀요. 그리고 재개발은 재건축하고 같이 노는 게 아니라 누가 하고 논다고?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 사업하고 논다고. 그러면 나중에 공법에서 배우시겠지만 우리 세법상 얘들의 가장 중요한 차이점이 있어요. 몇 번 말씀을 드렸는데 재건축 사업과 재개발 사업을 시행하는 것의 차이점은 뭐냐면 재건축 사업은 그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그 재건축 대상이 되는 토지 등에 대한 부동산의 소유권을 조합에게 넘겨줘놓고 조합의 명의로 사업을 진행합니다. 즉 소유권 이전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런데 재개발 사업을 할 때 그 재개발 사업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의 부동산일 때는 소유권이 그대로 조합원 명의로 갖고 있다가 사업이 종료될 때 청산 절차를 통해서 등기가 완료됩니다. 그래서 재개발 사업은 그대로 누구 명의로 갖고 있고요. 조합원 명의로 사업을 진행하고요. 얘는 조합의 명의로 사업을 진행합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소유권 이전 문제가 일어납니다. 이해하시겠어요? 이 사업 시행 대상이 되는 부동산 소유권 이전 문제가 일어나는데 여기는 사업 시행 문제가 없어요. 여기는 무슨 방식이니까? 환지 방식이니까. 맞아요? 맞아요. 나중에 공법에서 배우실 거예요. 제가 약간 먼저 치고 들어간 거 어설픈 지식으로 자세한 내용은 공법에서 배우실 거고. 자, 제가 말씀드릴 뿐인 거예요. 결론 마무리합시다. 주택법상 주택조합은 누가하고 같이 다니고? 주택 재건축조합 같이 다녀. 그리고 주택 재개발 사업은 주택조합으로 노는 게 아니라 누가 논다고? 도시개발법상 도시개발 사업으로 논다고요. 이거 구분하셔야 돼요. 예. 자, 그러면 갑시다. 주택법상 주택조합 밑줄 하나. 정비법상 주택 재건축조합 밑줄 하나. 이때 이러한 주택법상 주택조합이나 정비법상 주택 재건축조합이 해당 조합원을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이 공동주택과 부대복리시설 및 그 부속 토지는 자, 여러분 거기서 중요한 포인트 나왔습니다. 시뻘겋게 좀 표시해 주세요. 어디에? 해당 시뻘겋게 뭐 조합원용 요게 포인트입니다. 이걸 보시고 결론 내리셔야 됩니다. 조합원용으로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 지금 취득자는 누굽니까? 지금 취득자는 누굽니까? 조합이 취득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주택법상 주택조합이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주택 재건축조합이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 중 뭐는 밑줄 조합원용은 누가 취득한 걸로 보고요. 조합원이 취득한 걸로 보라고 얘기입니다. 다만 단서까지 갑니다. 조합원에게 귀속되지 아니하는 부동산. 자, 이걸 다른 말로 뭐라고 써요, 여러분? 비조합원용 부동산입니다. 이거는 어떻게 한다? 제외한다. 여기까지 꼭 보셔야 돼요. 단서까지. 그러면 이때 비조합원용 부동산을 제외한다. 어디서 제외한다? 그렇죠. 조합원의 취득에서 제외하겠다. 그러면 다른 말로 적으세요. 누가 취득한 걸 보겠다는 얘기예요. 비조합원용 토지는 부동산은 조합. 자, 보세요. 주택법상 주택조합이나 정비법상 주택 재건축조합은 사업을 시행할 때에 그 사업 시행 대상의 부동산의 소유권을 누구한테 넘긴다고 그랬어요? 조합에게 넘긴다고 그랬죠? 제가 지금 무슨 계약으로 넘기죠? 재건축 사업을 해요. 그러면 재건축 사업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을 일단 누구한테 넘겨준다고?
조합에게 넘긴다고. 근데 재개발은 안 넘긴다고. 이게 차이점이랬죠? 자, 그럼 소유권이 누구로부터? 조합으로부터 누구한테 넘어간다고? 조합에게 넘어간다고. 무슨 계약에서? 신탁계약으로 넘어가요, 여러분. 신탁계약. 그래서 조합원이 뭐가 되고? 위탁자가 되고 조합이 뭐가 되는가? 수탁자가 돼. 아, 이걸 공법에서 했어야 되는 건데 내가 먼저 하니까 좀 힘드네. 그래서 지금 조합에 의해 신탁에서 지금 조합원부터 뭘 받고 있는 거야? 지금 밑줄 조합주택용 부동산을 취득하는 거죠. 그래서 지금 조합이 취득하는 건데 그 조합이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 중 자, 결론 냅시다, 여러분. 심플하게 합시다. 어렵게 생각하지 마. 뭐라고 제시가 되면 조합원용으로 이렇게 나오면 여러분은 지금 취득 명의자는 누구를 하더라도 조합이라 하더라도 누가 취득한 걸로 봐라? 조합원이 취득한 걸로 봐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여러분 재건축 주택이 완성되면 그 완성된 재건축 주택을 종전 조합원에게만 주는 것이 아니라 일반 분양 등을 통해서 건축비 조달하는 거죠. 이때 그 일반 분양용이 바로 뭐가 되는가 여러분? 비조합원용이죠. 그러면 이 비조합원용은 조합원이 취득한 후 보는 경우에서 어떻게 하라고 됐어요? 여러분 마지막 제외한다. 그러면 이때 비조합원 누가 취득한 걸로 보라는 얘기야? 그럼 이거는 조합. 그리고 이게 조합원용이지 비조합원용이면 어떻게 확인할 수 있냐?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어디에 나타나요? 관리처분계인가에 나타나죠. 자, 그래서 요거는 좀 자세한 내용은 어디서 배우셔야 돼요? 공법. 그래서 일단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기초 단계에서는 나중에 여러분 우리 공법 공부한 다음에 다시 한번 정리할 때가 있으니까 그때를 기약하되 자, 포인트는 이거야,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 아, 나 몰라. 그냥 주택법상 주택조합이나 정비법상 주택 재건축 조합이 취득하는 조합주택용 부동산이 공동주택과 그 부대성립 시설 및 부속 토지는 뭐로 제시가 되면 조합원용으로 제시가 되면 그냥 글자 그대로 끌고 오라고. 누가 취득한 걸로 봐라고요? 조합원이. 결론은 이거야, 여러분. 이해하시겠죠? 요것만 끌고 갈 줄 알면 돼. 그러면 조합원이 아닌 무슨 용은? 비조합원용은 조합원이 취득하는 경우에 포함하라, 제외하라. 제외라. 그러면 비조합원용 누가 취득한 걸로 보라는 얘기야? 조합이. 결론은 이거야, 여러분. 결론이 이거야. 이렇게 정리하고요. 나중에 우리 공법하고 난 다음에 공법에서 이제 어느 정도 공부를 하시면은 그 사업 진행 절차에 따라서 우리 세법상의 과세 여부에 대한 제 내용을 설명드릴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 양가로 7번 갈게요. 배우자 또는 직계준비소 부동산 취득에 대한 증여의제. 다음 페이지 8번 부담부 증여의 경우 채무인수에 대한 유상취득의제. 9번 상속재산의 재분할에 따라 초과취득 시 증여의제. 이게 작년에 신설된 규정입니다. 2014년도에 신설된 규정이에요. 7, 8, 9가. 그러면서 작년 대비 강의하면서 제가 양가로 7번과 양가로 8번을 시험에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 입에 개거품 물면서 설명드렸고 모의고사 마지막 최종 모의고사 때도 계속 집어넣었던 거예요. 그대로 시험에 나왔죠. 7번, 8번을 합해서 문제 냈어요. 그것까지는 예상을 못했어요. 7번과 8번은 시험에 나올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래서 반드시 정리해 두셔야 됩니다. 입에 거품 물면서 설명했어. 근데 요거를 하나로 묶어서 나와버렸어. 그리고 이거는 다시 7번, 8번 다 국세와 관련된 거죠. 상속세, 증여세. 특히 우리 7번 봅시다. 양가로 7번. 자, 여러분 양가로 7번에서 포인트는 이겁니다. 밑줄 쳐주세요. 배우자 또는 직계준비소. 이게 포인트입니다. 제일 중요한 건 배우자 또는 직계준비소입니다. 즉 부동산에 매매 등이 있었는데 그 매매 당사자가 누구란 얘기예요, 여러분? 배우자 또는 직계준비소입니다. 그럼 우리 세법은 정상적 거래 본다, 비정상적 거래 본다. 비정상적 거래 본다. 비정상적. 아니 무슨 부부지간에 사고 팔았냐? 무슨 부모지간에 사고 팔았냐? 부모와 자식 간에 팔았냐? 웃기지 마. 그래서 자 갑시다. 배우자 또는 직계준비소 10번 그렇게 표시했나요? 예, 의 부동산을 취득할 때는 자 동그라미 칩니다. 뭐로 봐라? 증여. 동그라미. 증여는 다른 말로 뭐로 봐라? 유상으로 본다, 무상으로 본다. 무상 적으세요. 적을 필요도 없지만 즉 배우자 간에 또는 직계준비소 간에 부동산 등의 매매가 있게 되면 우리 세법은 이거를 매매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뭐로? 증여.
즉 유상양도로 보는 것이 아니라 뭐로? 무상양도로 보겠다는 얘기입니다. 적어놔야 돼요. 증여 밑에다가 무상이야. 무상. 다만 단서도 가야죠. 세법이 이래서 어려워. 뭘 원칙으로 끝나는 게 없고 꼭 뭐가 뒤에 나와? 예외가 꼭 나와. 그래서 짜증나. 선생도 짜증나 죽겠는데 세법도 짜증나는 거죠. 그래서 같이 봐요, 여러분.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다음에 어느 하나가 바로 여러분 동그라미 1, 2, 3, 4를 말합니다. 이 경우에 해당할 때는 다시 동그라미. 이번엔 또 뭐로 말해? 동그라미 유상. 환장한다. 아까 배우자나 직계 준비석 간의 매매면 유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뭐로 보겠다 그랬어? 무상. 근데 다시 동그라미 1, 2, 3, 4에 해당할 때는 다시 무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뭐로 본대? 유상으로 본대. 자, 8번 봅시다.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 밑줄. 이거는 대전제 조건이 부담부 증여일 때만입니다. 단순 증여가 아니라 부담부 증여입니다. 그때 자 동그라미 채무에 동그라미 채무에 거기 동그라미 채무에게 동그라미에 상당하는 부분은 부동산 등을 다시 동그라미 뭐로 말해 여기 유상. 그럼 결론 7번과 8번은 뭐로 보냐? 무상이냐 유상이냐 이거 구분하라는 얘기입니다. 아니 몰라 나 집에 갈래. 짜증나서 못 듣겠다. 에이 가자. 그래서 2교시 쉬는 시간 없습니다. 왜? 쉬는 쉬는가 곧바로 튀니까. 자 이거 여러분 한 번만 듣고 이해하시면 돼요. 한 번만 듣고 이해하시면 돼요. 어려운 내용 아니에요 여러분. 어렵게 느끼시면 그건 여러분 잘못이 아니라 제 잘못인 거예요. 제가 설명을 잘 못한 거죠. 자 보세요. 정리할게요. 그 배우자나 누구 간에 직계 좀비속 간에 뭐가 있게 되면 매매 등으로 인한 거래가 있게 되면 문제는 항상 우리 세법은 제가 그랬죠 여러분. 특수관계인 간의 거래 때는 우리 세법은 정상적 거래 본다 비정상적 거래 본다. 비정상적 거래 봅니다. 그래서 그 특수관계인 중에서도 대표가 되는 사람이 누구야? 배우자나 직계준비속이죠. 가장 가까운 사람이죠. 이 배우자나 직계준비속간을 단 두 글자로 저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왼수. 왼수들이죠. 죄송합니다. 저희 집안 얘기입니다. 우리 집안은 서로 왼수지간입니다. 그래서 그 거래 당사자가 누구면 여러분? 배우자나 누구면 직계준비속 간의 매매가 있으면 세법은 우리 취득세는 원칙. 요거를 매매 등의 유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뭐로 본다? 증여로 본다. 그 얘기야. 증여. 그런데 예외 동그라미 거기 동그라미 1번부터 동그라미 뭐 4번에 해당하면 누구지간의 거래지만 배우자나 직계준비속 간의 거래지만 이 동그라미 1, 2, 3, 4에 해당하면 이때는 배우자나 직계준비속 간에도 증여로 보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매매 뭐로 봐라? 유상으로 봐라. 그 얘기야. 그럼 결론은 여러분 요 구분에 따라서 지금 뭐와 뭐로 보는가? 무상이냐 유상이냐 이거 구분하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동그라미 1, 2, 3, 4 보시면요. 외우지 않으셔도 돼요. 딱 보는 순간 판단이 저는 가능하다고 봅니다. 첫째, 공매나 경매를 통해서 취득했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사업하다가 사업하는 과정에서 담보 제공한 부동산이 채무 불이행을 해서 뭘 넘어갔어? 경매 넘어간 거야. 환장하는 거죠. 그래서 뭐야? 왼수. 그래서 경매로 넘어간 걸 누가 나가서 처자식이 나가서 뭘 받아온가? 경락 받아왔다고 여러분. 이런 처자식을 둬야 돼. 처자식이라 하면 으뜸은 이렇게 해줘야죠. 남편이 나가서 이러면 누가 나가서 처자식이 나서 어떻게 해야 돼? 다 받아와야지. 씨. 이 얘기를 저희 집에 가서 얘기했다. 밥 주고 나오려는 바람에 이 새끼 그럼 글로 가 그러더라고요. 자 여러분 외울 필요 있어요 없어요? 없죠. 공매나 경매는 일단 국가기관이 개입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아버지가 사업한다고 담보 제공한 부동산이 채무를 이행하지 못해서 은행에서 뭘 집어넣는데 경매를 집어넣는데 그 경매 나온 물건을 누가
처자식이 가서 뭐 했다? 받아왔다는 얘기야. 그럼 여러분 받은 자식은 당연히 정락대금을 완납해야 넘겨받겠죠. 그럼 당연히 소유권이 국가기관 통해서 넘어왔잖아. 그러니까 비록 누구지만 배우자나 직계준비서도 1번 공매나 경매를 통해서 취득했다. 그러면 이걸 뭐로 봐준다? 유상. 두 번째 2번 파산선고 밑줄. 파산선고. 민법에서 법률상 무능력 제도가 있다면 세법에는 경제상 무능력 제도가 바로 파산선고입니다. 여러분. 민법에서 법률상 무능력자 제도 배우셨죠? 예. 민법에서 배우셨던 법률상 무능력자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하죠. 의사무능력자, 행위무능력자. 의사무능력자는 다시 두 가지에서 만취자, 유아자 등이 있고 다시 행위무능력자는 세 가지에서 미성년자, 한정치산자, 금치산자 세 가지가 있고 했죠? 걔들은 무슨 능력자야? 법률상 무능력자죠. 그럼 우리 세법에는 법률상 무능력자가 아니라 누구다고? 경제상 무능력자. 이걸 바로 뭐다 여러분? 파산선고. 여러분이 오다 가다 버스 안에서 많이 보시던 거죠. 개인해상, 채무 면제, 무료 상담, 무슨 법무사 이런 거 많이 광고 많이 보시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무료란 건 있어 없어? 없어요. 한 번도 안 가봐서? 네. 전 몇 분씩이나 갔다 왔어요. 파산선고 받으려고. 자, 그럼 결론 낼게요, 여러분. 파산선고라는 건 뭐냐면 한번 알아두실 필요 있어요. 파산선고는 더 이상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경제적 무능력 상태에 빠졌을 때 법원이 선고하는 걸 바로 뭐란다? 파산선고랍니다. 그러면 그때 파산선고 신청하면서 채무 면제를 신청합니다. 나 돈 이상 못 갚겠다. 그 못 갚겠다 같이 신청합니다. 그러면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채무를 면제하거나 탕감을 받습니다. 그러면 그 면제나 탕감을 받는 조건으로 붉은 글자 5글자가 들어갑니다. 5글자가 아니네. 파산선고 처분자. 이게 개인신용정보에 빨간 주홍 글씨로 딱 처박힙니다.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분은 금융거래등 우리 자본주의께서 무슨 거래할 때 무슨 조회를 하면 신용조회를 하면 얘는 최우선 신용불량자로 나오죠. 적색거래처럼 나옵니다. 그 모든 거래를 못합니다.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저는 은행 다닐 때 맨날 이거 적색거래처 명단 확인해갖고 이 사람이 대출해준다, 뭐 한다, 그러면 신용조회 한다, 그러면 진짜 제일 먼저 들어오는 게 바로 이거죠. 파산선고 처분자인지 아닌지. 이 사람한테 돈 빌려줬다? 죽는 거죠, 그때는. 그래서 여러분, 결론 냅시다. 파산선고 처분을 받았다면서 더 이상 채무를 이행할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있다고요, 없다고요? 없다고요. 그래서 법원이 파산선고 처분해. 그러면 이때 채무자가 담보 제공한 부동산을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리재단에서 이걸 처분하고 그 처분한 매각됨을 가지고 일부 채권 상환이 충당합니다. 그래서 결론. 파산선고로 처분해서 취득하는 경우에도 결론은 채무자한테는 가지 못하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는 과세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렇게 보시고요. 이거 양도소득세 할 때 또 나와요. 3번. 만약에 개별 문제로 나오면 여러분 3번이 제일 중요합니다. 3번을 제일 중요한데 개별 문제로 나오면 권리 이전이나 행사에 등기나 등록이 필요한 부동산을 자, 동그라미 교환만 해당합니다. 교환만. 권리 이전이나 행사 등의 등기 등록이 필요한 부동산 등과 서로 뭐 할 때만 여러분 교환만 해야 합니다. 교환. 그러니까 매매라든지 또는 대물 변제라든지 현물 출자 이런 다른 말이 나올 수가 없어요. 반드시 뭐일 때만 교환. 그러면 이거예요, 여러분. 갑이 갖고 있는 부동산과 을이 갖고 있는 부동산이 서로 교환했어요. 근데 이 부동산은 무슨 대상이니까? 등기 대상이니까 등기부상의 명의가 바뀐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그러한 갑과 을 간에 모이면 교환이면 이때 이 갑과 을이 설사 누구라 하더라도 배우자나 직계 준비소 간도 교환이라는 유상거래를 인정해준다, 안 해준다? 해준다, 그 얘기예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등기 등록이 필요한 부동산을 서로 뭐 할 때만? 교환할 때는 비록 그 교환 당사자가 누구라 하더라도 배우자나 직계 준비소 간에도 무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뭐로 본다? 유상. 4번. 해당 부동산의 취득을 위하여 자 밑줄 그 대가를 지급한 사실을 증명한 경우. 가장 추상적인 규정입니다. 증명 방법에 대한 제한은 없습니다. 과세관청이 인정할 수 있는 방법을 쓰면 됩니다. 다만 그거를 과세관청이 인정하냐 안 하냐는 과세관청이 판단합니다. 어쨌거나 여러분 결론 냅시다. 동그라미 1, 2, 3, 4에 해당하면 누구 지간이라 하더라도 배우자나 직계 준비소 간에도 뭐로 본다? 유상.
이 1, 2, 3, 4가 아니면 어디로 간다? 증여, 무상으로 본다. 그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거는 어디서 나온 거냐 여러분?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나오는 규정입니다. 상증법에서 나와 있는 규정입니다. 자, 그 다음에 부담부 증여 가겠습니다. 자, 여러분 부담부 증여는 증여인데 단순 증여가 아니라 조건부 증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책에 나와 있죠. 밑줄.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조건부 증여를 여러분 부담부 증여를 합니다. 일단 부담부 증여 의미 잡으셔야 돼요. 자, 이거는 나중에 양도소득세에서 제가 강남 아줌마 얘기 입에 거품 물면서 얘기를 하는데 자, 일단 먼저 설명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자, 갑이 취득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갑이 취득할 당시에 3억 원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자, 갑이 을한테 소유권을 이전해 줬습니다. 이전하는 과정에서 이거를 그냥 단순 증여를 합시다. 그래서 갑이 을한테 뭐 하겠대요, 여러분? 증여해 주겠대. 이게 얼마짜리인가 보았더니 5억 원짜리래요, 여러분. 이렇게 합시다. 아, 이게 시간이 너무 길어지는데, 그러면. 자, 조금, 여러분, 힘드신 분은 개인적으로 조금 해결하시고요. 이걸 설명 좀 끝내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갑이 을한테 부동산을 양도했습니다. 양도 당시 가액이 얼마입니까? 5억 원입니다. 5억 원. 자, 이때에 이 소유권이 갑으로부터 누구한테 넘어갔다고요? 을한테 넘어갔어요. 이때 을한테 넘어가는 양도 방법은 두 가지가 있어요. 뭐가 있고요? 매매로 넘어가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뭐 증여로 넘어가는 경우도 있고 상속도 있죠. 근데 일단 다른 건 다 처치하고 매매와 증여만 가지고 얘기했습니다. 이때 매매는 뭐를 말하는 거고요? 매매는 뭐를 말하는 거예요? 항상 유상. 증여는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무상. 이게 떠올라야 돼요. 매매, 증여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매매, 그러면 이게 무슨 거래고요? 유상거래고요. 증여, 그럼 이게 무슨 거래고요? 무상이라는 거래가 떠올려야 돼. 매매, 증여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매매라는 것은 뭐를 얘기하는 거고 유상거래임을 얘기하는 거고 증여는 무슨 거래임을 얘기하는 거다고요? 무상거래다고요. 그러면 여러분 유상일 때와 무상일 때 차이점이 뭔지를 아셔야 돼요. 여기서 자꾸 무상이냐 유상이냐 부담부 중에서 유상이냐 무상이냐 이걸 구별하는데 분명히 유상과 무상 간의 세법상의 차이가 있다 없다? 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면 차이점을 확인하겠습니다. 자, 만약에 이거를 매매로 양도했다. 매매로 양도했다 봅시다. 그럼 이때 첫 번째 차이점 뭐냐면 여러분 과세가 되는 가액이 달라져요. 꼭 잡으셔야 됩니다. 이거 집중해야 돼. 이거 집중 못하면 나중에 계속 어려워져요. 다시 한번요. 갑이 을한테 뭐 했다고요? 매매했다고요. 그 매매했을 때와 증여했을 때 첫 번째 차이점 뭐다고요? 과세가 되는 가액이 달라진다고요. 그래서 매매일 때는 뭐에 대해서만 과세가 된다고요, 여러분? 양도 차익에 대해서 과세한다고요. 그러니까 얼마의 양도 차익이? 2억 원이죠. 2억 원. 자, 꼭 좀 신경 써주세요. 지금 집중해 주세요. 그런데 갑이 을한테 매매로 한 게 아니라 뭐로 가면 증여로 했다. 그러면 이때 양도와 유상 양도와는 달리 증여일 때는 여러분 양도 가액 전액이 과세가액이 됩니다. 얼마? 5억 원 전체 과세가 됩니다. 5억 원 전체. 이때 요 양도 가액을 다른 말로 증여일 때는 증여 당시 재산가액 이렇게 표현합니다. 뭘로 받았다면? 증여로 받았다면. 요 5억 원은 뭐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가. 요 양도책은 뭐를 얘기하는 거예요? 실가. 꼭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매일 때는 실제 매매가 이루어진 가액, 이걸 뭐라고 그러고 여러분? 실지거래가, 실가. 그래서 양도가액 얼마에서 5억 원에서 당초 취득가 얼마? 3억 원을 뺀 얼마? 2억 원에 대해서만 과세합니다. 그런데
이게 매매가 아니라 뭐로 넘어가면 증여. 그러면 실질 거래가액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당연히. 증여니까 거래가액이 없잖아. 그러니까 이때는 뭐가 나온다, 여러분? 시가. 그래서 꼭 기억해 주십시오. 상속과 증여가 나오면 항상 무슨 과세라면 잊지 마십시오. 시가 과세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원칙입니다. 꼭 기억해 주셔야 됩니다. 상속과 증여는 무상거래고 무상거래니까 거래가액이 있어, 없어? 없어. 그래서 실질 거래가에 대응되는 게 뭐다, 여러분? 시가. 그러나 이게 매매면 유상양도일 때 양도세는 뭘로 과세하고요? 실가. 이걸 구분하셔야 돼요. 이런 것도 계산 문제 시험에 나왔어요, 최근에. 자, 그럼 여러분 똑같은 얼마짜리인데 5억짜리인데 매매면 얼마만 과세되고 2억만 과세됐죠. 근데 이걸 뭐 하면 증여하면 얼마 과세돼요? 5억 원. 그러면 여러분 판단하셔야죠. 아, 뭐가 세부담이 더 커지는구나. 증여. 그러니까 배우자나 직계준비소건이 뭐 하고 싶은데 배우자나 직계준비소건이 뭐 하고 싶은데 증여. 증여를 하려고 그랬더니 얼마 과세돼? 5억 과세가 되는 거죠. 이해되셨어요? 예. 그러니까 세부담이 커져. 그러면 야, 우리 실은 뭔데? 실은 뭔데? 증여인데 증여 계약서 쓰지 말고 무슨 계약서 쓰자는 얘기야? 매매 계약서 쓰자는 얘기야. 그래서 이 매매 당사자가 누구면 배우자나 직계준비소이면 니네가 계약 당사자가 배우자나 직계준비소이면 실제 무슨 계약서 써서도 매매 계약서 썼어도 매매로 인정을 하고 안 하고 세법은 뭘로 쓴 걸로 보겠다? 증여. 그래서 얼마에 대해서 5원에서 다 때리겠다는 얘기야. 이해하시겠어요? 그래서 왜 배우자나 직계준비소까지 매매하는 거예요? 뭐를 피하려고? 증여세를 피하려고 무슨 계약서 쓴 거예요? 매매 계약서 썼더니 과세관청이 이걸 인정해 주겠다, 안 해주겠다? 안 해주겠다, 그 얘기야, 여러분. 과세관청이 만만하지가 않아요, 여러분. 지금 우리 나중에 뭐 증여를 통해서 양도소득세 줄일 수 있는 방법도 나오고 그럴 텐데 앞에 얘기를 할 텐데 그 과세관청이 그거 그대로 두겠습니까? 자, 그 다음에 하나가 더 있어요, 여러분. 납세 의무자가 누구냐? 양도일 때는 항상 양도소득세는 누구한테 과세하는 거예요, 여러분? 양도자한테 과세합니다. 그러나 무상일 때는 항상 누구한테 과세하는 겁니까? 무상취득자, 양수인한테 과세합니다. 달라집니다. 여기는 누가 되는 거고요? 여기는 누가 되는 거고요? 예, 이거 차이점을 느끼셔야 됩니다. 요걸 꼭 느끼셔야 돼요. 자, 그러면 결론 낼게요, 여러분. 자, 갑과 을이 배우자나 직계준비소건이에요, 여러분. 누구 기간이라고? 배우자나 직계준비소. 왼수가냐? 그래서 실은 뭐 해주고 싶은데? 증여를 해주고 싶어. 근데 증여를 해줄래니까 증여 계약서 썼더니 증여 당시 재산가가 얼마? 5억 원 전체 돼서 누구한테? 을한테 뭐가 과세가 되는가? 증여세가 과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식이, 그래서 갑이 엄마야. 을이 자야. 요즘 엄마는 요즘 요 정도는 해줘야 엄마 소리 듣죠. 딸, 엄마한테 얼마짜리 넘겨받아야 5억짜리 정도 증여받아야 엄마 그런 소리 하는 거야. 저거가. 그래서 엄마가 딸한테 5억짜리 부동산을 뭐 해주고 싶어? 증여. 그랬더니 얼마 돼서? 5억 원 전액이 돼서 누구한테? 딸한테 뭐가 와서야 돼? 증여세가 와서야 되니까. 근데 우리 딸은 공부를 하고 있어. 그러니까 취득 증여세 낼 돈이 있어, 없어? 없죠. 없으니까 이걸 또 누가 내줘? 엄마가 내줘야 돼. 요 정도는 해줘야 엄마 소리 들어, 요즘. 그래서 엄마가 뭘 내줘? 증여세도 대납해주죠. 그러면 과세관청은 요 엄마가 대납해준 뭐를? 증여세를 또 하나의 증여로 봐서 또 증여세 때려요. 이해하세요? 알아둬야 돼요, 여러분. 요 엄마가 대납해준 증여세를 개별적인 또 하나의 뭐로 본다고? 증여로 봐서 또 때린다고, 증여세를. 그럼 그걸 증여세 또 누가 내? 엄마가 또 내주죠. 그럼 그 대납해준 증여세 또 다시 뭐로 봐서? 증여로 봐서 또 증여세 때리냐? 아니, 한 번만. 이해되시죠? 엄마가 대납해준 증여세 딱 몇 번만? 한 번만 증여로 봐서 증여 때립니다. 그러니까 불편해, 안 불편해?
불편해 증여계약서 썼더니. 그래서 야 그러면 우리 뭐 하자. 증여계약서 쓰지 말고 무슨 계약서 쓰자는 얘기야. 매매계약서 쓰자는 얘기야. 그러면 과세되는 가액이 얼마만 과세가 되고 2억만 과세가 과세가액이 줄어들었죠. 그리고 그걸 누가 내요 여러분. 엄마가 능력이 있으니까 엄마가 내면 되지. 그래서 무슨 계약서 쓰자. 매매계약서 쓰자는 얘기야. 그래서 이렇게 증여로 인한 세부담은 어떻게 하는가. 피해가는 거죠. 그랬더니 그걸 과세관청이 용납하겠다 안 하겠다. 안 하겠다. 지금 그 얘기야. 안 하겠다. 이해하셔요? 증여세를 피하려고 니네가 뭘 써도 매매계약서도 그건 매매를 인정해 주지 않고 뭐로 보겠다. 증여로 봐서 뭘 때리겠다. 증여세 때리겠답니다. 자 이제 마지막 하나. 요 매매와 증여의 중간에 있는 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 부담부 증여입니다. 아주 중요합니다. 출제원이. 강남 아줌마도 좋아하고 출제원도 무지하게 좋아합니다. 양도소득세도 나오더니 이번에 이게 작년에 취득세 나오면서 취득세에서 신설되자마자 그대로 시험에 나온 거죠. 자 갑시다. 부담부 증여. 힘드신 분은 개인적으로 좀 해결하라고 그랬어요. 자 부담부 증여는 뭐냐. 조건부 증여입니다. 조건부. 어떤 조건부? 증여하는 재산에 담보된 증여자의 채무를 자 여기 여러분 채무액 3억 원이 있어요. 이거 여러분 갑이 을한테 뭘 하는데 증여를 하는데 이 증여하는 재산에 갑의 명의로 대출받은 거에 얼마 있다고 여러분? 3억. 그래서 누구 빚이야 지금 이거? 갑의 빚이야. 근데 이 갑의 빚을 뭐 하면서 을한테 증여하면서 을한테 이런 거 떠넘기는 거야. 을아 이거 대신 갚아라 그 얘기야. 이러한 조건부 증여를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 부담부 증여라고 그러는 거야. 그럼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 제가 여러분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자 제가 여러분 지금 이렇게 힘들게 공부하시는 게 너무나 안타까워서 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당 5억짜리 부동산을 증여해 주겠대. 어디 가서 이런 강의 들여. 자기 강의 들어준다고 5억짜리 부동산을 증여해 준대 여러분. 자 5억짜리 부동산을 제가 여러분한테 드리겠대 하나씩. 그런데 제가 뭐라 하냐면 그런데 5억짜리를 드린데 제가 이때 취득할 때 은행에서 대출받은 게 얼마였대 지금 3억 원이 아직 남아있대. 대출금 얼마 남았대요? 3억. 또는 요 부동산을 전세 주다 보니까 전세금 얼마 있대? 3억. 임대차 주다 보니까 보증금 3억 원 있대. 그걸 대신 여러분과 갚으래. 지금 어떤 상황인지만 이해하시면 돼요. 5억짜리 주면서 제가 여러분한테 5억짜리 주면서 제 명의의 대출금 3억 원을 여러분 보고 대신 갚으래. 그럼 제가 5억짜리 드리겠습니다. 그러는가. 그럼 여러분 증여 받으실래요? 안 받으실래요? 자, 5억짜리 빚, 3억짜리 빚을 떠안으면서 여러분 증여 받으실래요? 안 받으실래요? 이상하네. 그러면 그러지 마. 여러분이 나한테 줘봐, 한번. 아니, 여러분이 고민하는 것 같아. 그럼 여러분이 거꾸로 여러분이 갖고 계신 주택, 아파트를 5억짜리에 은행 대출금 얼마 있는 거 3억짜리 저한테 증여해 주시라고요. 그럼 제가 받아요? 안 받아요? 예, 받아요. 내 다음 주에 꼭 갖고 와야 돼, 계약서. 저한테 주신다고 그랬잖아요. 아니 당연히 받아요 안 받아요? 받아요. 얼마 빚을 떠안아도 3억 원의 빚을 내가 떠안아도 얼마에 2억 원의 무슨 양도가 일어나요 여러분? 무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럼 결론 여러분 이거 채무액은 무상이고 유상이고 유상이지 앞으로 갚을 빚이니까. 그러면 5억 원에서 얼마 빼서 3억을 뺀 나머지 얼마? 2억. 이게 순수한 무슨 양도야? 무상이죠. 그러니까 이것 때문에 증여 받아 안 받아? 받아요. 저 같으면 받아요 여러분. 아 이게 1억 원이라도 난 받아. 시가가 얼마짜리고 5억짜리고 시가가 5억짜리고 채무액이 얼마 있어도 4억 있어도 저는 증여 받겠다고요. 그래도 얼마 떨어져? 1억 떨어지잖아. 씨. 1억 벌라고 생각해봐 여러분. 공인중개사 돼서 그것도 부동산 매매계약서를 써갖고 1억 벌라고 해봐. 자 여러분 마무리할게요. 부담부 증여에서 채무 인수액. 자 이해해야 돼요. 증여자의 채무액 얼마? 3억 원을 뭐 하되? 갑이 을한테 뭐 하되? 증여하되. 이걸 뭐 하는가? 인수시키는 증여를 뭐라고 그러고 여러분? 부담부 증여. 이해되셨죠? 그러면 요때에
자 보세요. 원칙. 채무 인수액은 여기서 말하는 3억 원은 누구 입장에서? 을 입장에서 무상이야 유상이야? 유상이 앞으로 갚아야 되는 뭐야? 빚이야. 그래서 요거를 뭐로 본다 여러분? 유상으로 봅니다. 유상. 그러면 을한테 물어야지. 야, 너 미쳤니? 왜 남의 빚을 네가 떠안니? 3억씩이나. 응. 내가 미친 게 아니야. 왜냐면 증여 당시 재산가액 얼마에서 5억 원에서 채무 인수액 얼마? 3억 원을 뭐해도 빼도 얼마에? 2억 원에 무슨 양도가 일어나? 무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거기 다 왔다. 아씨. 8번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 그 채무액에 상당하는 부분은 부동산 등을 무상, 유상 요거 동그라미 시뻘겋게야. 딱 한 글자에 지금 여러분 여기 무상, 유상 한 글자 갖고 장난쳐. 그래서 결론 여러분 여기 보실래요? 무슨 증여가 있게 되면? 부담부 증여가 있게 되면 이 부담부 증여일 때는 여러분 채무 인수액에 상당하는 무슨 양도와? 무상 양도와 증여 당시 재산가에서 채무 인수액을 뺀 금액 뭐 무상 양도가 어떻게 한다? 동시에 발생한다는 게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결론 냅시다. 부담부 증여는 무슨 거래와? 유상과 무상이 어떻게 한다고요? 동시에 발생합니다. 그러면 단순 양도일 때보다는 세부담이 커져요? 작아져요? 단순 증여일 때보다는 세부담이 적어집니다. 결론은 세부담의 크기를 비교하면 매매가 제일 적은 거고요. 그 다음에 부담부 증여가 적은 거고요. 증여가 제일 큰 겁니다. 그러면 증여를 하더라도 세부담을 줄이면서 증여를 해줄 수 있는 방법은 단순 증여보다 뭐가 유리하다는 얘기야? 부담부 증여가 유리하다는 얘기야. 꼭 알아두셔야 돼요, 여러분. 그러면 강남 아줌마는 자기 자식한테 증여할 때 단순 증여한다, 부담부 증여한다? 부담부 증여하는 거죠. 왜 부담부 증여하는가? 단순 증여할 때보다는 세부담이 조금이라도 줄어드니까. 그래서 예외. 이 부담부 증여 이 당사자가 누구면 배우자나 직계 좀비속 아니면 여기는 지금 들어가면 안 되겠다. 취득세에서 여기 들어가면 헷갈려. 그냥 여기서 끝냅시다. 양도소득세에서 다시 설명드리기로. 왜냐면 여러분 여기 더 들어가면 왔다 갔다 지금 돌아버리니까 다음 주부터 안 나오게 되죠. 그래서 그냥 여기서 마무리 짓게요. 일단은 여러분 결론 낼게요. 무슨 부담부 증여가 중요한가요, 여러분? 부담부 증여는 매매와 증여의 단 중간에 있는가. 그래서 결론 채무인수액은 뭐로 보는 거고? 유상. 증여 당시 재산가에서 채무인수액을 뺀 금액은 뭐로 본다? 무상으로 본다. 이게 부담부 증여 가장 중요한 특징입니다. 자, 죄송합니다. 여기까지 하고 좀 쉬죠.